제가 맡은 것은 차세대로 옮겨가는 해외 한인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한인교회라고 답기에는 제가 모릅니다. 전체 해외 한인교회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옮겨가고 있는지 모르고 제가 미국에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깁니다. 대학 졸업하고 85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미국에서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를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로도 생활했었고 하니까. 그래서 차세대로 옮겨가는 미주 한인교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라도 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지를 3개를 그냥 무조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좀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고요.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또 현 상황이죠. 문화적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전환, 차세대 전환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국가기록원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정부 집계 자료에 보면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총 우리 한인 동포들의 수가 약 7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통계이고요. 남한 총 인구의 그 당시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209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200만이라고 이제 국가 기록 집계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민의 패턴을 보면은요, 한 3가지 또는 4가지 학자들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 종류의 사회적 계층이 이민을 떠났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1903년 1월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의 제지로 인해서 이민이 중단될 때까지 약 7,000명이 좀 넘는 7,226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 신부들,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진 보고 결혼한 사람이 약 1,000명 이상 사람들이 하와이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첫 번째는 노동자 계급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학생과 정치 망명자들이 그 당시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1910년서부터 24년까지 약 541명 정도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5년 우리 독립을 할 때까지 하와이에 6,500명 정도 그리고 미국 본토에 3,000명, 그래서 다 해서 한 9,500명 정도의 유학생 정치 망명자 그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페이지는 광복에서부터 1965년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3 종류의 사람들이 3 그룹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첫 번째는 국제 결혼한 여성들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약 4만 명의 미군들이 주둔을 했는데 그들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약 6,000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까지는 10만 명이 왔는데 64년까지 전쟁 이후에 해서 약 6,000명이 이주를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진 전쟁 고아들이 또 한 6,5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현재는 2002년 말 현재로 봤을 때 20여만 명이 미주 전체의 입양인들이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목회하고 지금도 살고 있던 미네소타주에 사실은 가장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약 2만 명 이상의 입양인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얘기 잠깐만 그냥 이것은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해보면은 제가 목회했던 미네소타 교회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PhD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그룹들입니다. 여기 한인이 한 4,000명 정도 사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 직장의 전문인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이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특히 미네소타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도울까, 이 나라를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학생들을 교수들을 280명인가를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미네소타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공부시키고, 그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교회가 미네소타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좀 많이 졌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1945년서부터 65년까지 약 6천 명 가량의 유학생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6천 명, 6,300, 6천 명. 그래서 약 한 18,300, 500명 정도가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65년서부터 최근까지는 그게 이제 세 번째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 그다음 65년도까지, 그다음 65년 이후에 지금까지 되겠죠. 이 미국 이민법이 6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민의 아주 새로운 전환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유학생, 간호사, 의사 같은 전문 그룹들이 한국인 이민을 70년대까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매년 3만 명가량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87년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민자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1948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으로 온 한인들이 총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민자의 수는 줄어들었는데 다양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지사들이 미국에 오니까 뭐라 그러죠? 지사 직원으로 파송되는 사람들, 주재원으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유학생이라든지 여행 비자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미 한인 인구, 미국에 있는 총 한인 인구의 그 집계를 보면요, 1990년대부터 기러기 가족이 계속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도 한 해에만 미국에 도착한 비이민자,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의 한인 수가 165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민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비이민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 교회의 숫자가 미국 전역에 지금 한 6,500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파적으로. 그런데 그 이민 1세, 그러니까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세권의 사역의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인구 센서스를 보면은 미국에 거주하는 총 한인들의 숫자가 142만 3,784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통계 잡히지 않은 인구들을 치면은 미주 전체에 한인이 230여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이민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문화적 상황을 이제 본다면 그 현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라이프 스팬을 8단계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물론 뭐 학령기도 있지만은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성이 그렇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자들의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그 다이내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20세기에,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20세기에 그를 살았던 미국에 살고 있던 이민자들의 자녀 2세들과 그 다음에 남미 쪽에 살고 있던 이민자들의 자녀 2세들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면 남미 쪽에서 온 2세들은 한국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혹시 여기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 자녀분들 경험해 보신 그들은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던 이민 2세 자녀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1980년대, 1990년대까지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컬처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그것을 shame culture 그리고 pride culture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들은 세 놈이 다 미국에서 났어요. 이게 걔들은 이제 영어가 편한 애들이죠. 그러나 집에서는 늘 김치 먹고 뭐 국수 먹고 이제 이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도시락을 한국 밥하고 젓가락을 싸주려면 절대 안 가져갔어요. 그랬을 때. 왜냐면 shame culture예요. 다미넌트한 메인라인 컬처 속에 자기가 마이너리티로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1990년도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1990년 초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한국말 밖에 나가서 잘 하지 않고 그냥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남미에서 온 2세들은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면은 거기는 프라이드 컬처. 잘 아시다시피 남미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죠. 아주 대접을 받고 뛰어난 그런 어떤 슈퍼리어한 그런 층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쉐임이 아닌 거예요. 자부스러운 거. 한국인이라는 자의식이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마 일본 교회하고도 좀 연관되어지는 모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가 21세기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바뀌죠. K-팝이라든지 한류 열풍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자기기가 다 삼성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LG, 삼성.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서 보면서 미국 안에서 코리안이라는 정체성이 자기들은 뭐라고 애널라이즈는 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별로 부끄럽지 않은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 ethnic identity가. 그래서 그냥 이제는 스스럼 없이 젓가락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 코리안 그러면 K-팝 미국 애들이 다 K-팝 듣고 들어다니고 우버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버 타면서 2명이나 만났는데 흑인 한 명하고 백인 한 명인데 듣고 있는데 무슨 음악 소리가 한국말 같은데 한국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랩이라 그래서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그게 노래 같지 않은 막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데 가끔 한국말처럼 뭐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거 혹시 한국 노래냐 했더니 이거 코리안 노래라는 거예요. 누가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서 듣냐 했더니 말은 못 알아듣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K-팝만 듣고 다닌다. 흑인이.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뭐 드라마를 보고 아주 한국말 배우고 이제 그런 열풍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한류가 또는 우리 한국의 어떤 한국적인 사회, 경제 사회적인 그런 양상들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자녀들, 우리 2세들의 정체성에도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놓았으면 싶습니다. UCLA에 있던 그 유희영 박사가 정리한 그 한인 이민 역사로 본 미국 속의 한인 사회 그 내용을 이제 좀 몇 가지 뽑아 보면은 2016년 자료입니다.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민자들의 세대 교체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민 1세대에서 이제는 1.5세와 2세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일본 교회는 이미 4대까지 오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한 3대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2세대 비율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그 미국 가서 정착한 2세대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학자들이 분류가 뭐 여러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2세대를 어떻게 치냐면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2살 이하의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영어권이죠. 완전히 영어권에서 자란 게 이제 2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이제 1.5세 이렇게 보죠. 어쨌든 2세대 비율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비율이 1980년대까지는 한인 이민자 전체 18%였습니다. 그런데 90년이면 10년 이후에 27%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그 10년 이후죠. 35%가 되었고 2013년에 39%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통계는 제가 찾지 못해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43% 이상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민 1세와 이민 2세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육박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인비지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전부 이민 1세들이 다 보이고 우리는 이민 1세들끼리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비지블한 이민 2세들 또는 3세권들이 우리만큼 이민 1세대 이 미국에 있는 그 숫자만큼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들이 이제 도약하는 것들 뭐 우리가 제가 이거 슬려다 뭐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우리 1세들이 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2세권들은 하고 있죠. 주한 미국 대사가 돼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연맹 총재가 된 사람도 있고 뉴욕 라이프 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전환인데 이제 미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민 그렇게 왔고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을 지나가고 있으면 앞으로의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하나는 analyzing the problems,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슈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사실 그 파워포인트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이민 2세대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인비지블하고 우리 교회에서 더군다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유, 가장 이제 많은 이유들 몇 가지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세 교회나 또는 1세 지도력들과 2세들과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문화적인 이유, 또 언어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소통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인교회 안에서도 Korean congregation, 그러니까 1세 한국말 쓰는 1세권과 2세권이 같이 있긴 한데 소통 안 합니다. 별로. 그냥 각계전투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도력의 부재, 아주 현저한 2세권 지도력의 부재가 있습니다. 2세권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의 미국 신학교 입학생들을 거의 메인라인 신학교에 찾아보기가 힘들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목회지를 선택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의 다른 전문 분야로 나갑니다. 학교 티칭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 완전히 목회하고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학교육의 부재, 세 번째가 신학교육의 이제 그냥 신학교육의 부재라기보다 건강한 신학교육의 부재라고 할까요? 이것도 뭐 좀 애매한 이야기긴 한데 이 2세권들이 가지고 있는 2세권 지도자들,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2세권의 spiritual leadership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상적인 문제들을 보면은 통합적인 신학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막 지금 포스트 마던이라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들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집회 강사들을 이제 부른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 중고등부 집회하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은 경우에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쓰러뜨리는 일이라든지 방언을 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프랙티스하거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세권의 그 강사들이. 그럼 이제 왜 그런가? 뭐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거라도 해야 지금 뭐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 하여간 통합적이고 건강한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점은요, 멘토링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의 부재.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신학교는 나오지만 목회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신학적인 프랙티스, 그러니까는 훈련은 되어 있는데, 트레이닝은 되어 있어서 머리는 뭐 뛰어나고 잘 돌아가는데 이것을 교인들의 삶 속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원리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선배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성공의 사례, 실패 사례 다 배워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이 일단 부재하고 또 미국 신학교에서 목회를 가르치지 않고 신학만을 가르치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목회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하죠. 실패하니까 목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떠나버리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본다면은 1세 교회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회의는 이제 우리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다툼, 위선. 근데 이제 이 이세권들이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미국 백인 교회들도 78%가 넘습니다.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에 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집계인데요. 캔사스에 있던 배영 박사가 한 그건 95%가 떠납니다. 100명이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은 5명만 교회에 남는다.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들에게 보고 배울 게 없고 부모 교회 맨날 교회 가면 싸우고 맨날 헐뜯고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1세들이 가지고 있는 저지멘털한 남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얼마나 공격해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보면서 영어는 sick and tired 한 것이죠. I never wanna go back to the church. 그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이고 교회 와가지고는 뭐 목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교회에서 쓰는 태도와 교회에서 쓰는 보이스가 다르잖아요. 딱 밖에 나가서 야름 새끼야 뭐 싸우고 밖에 나가서 그냥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금 포탈하고 우리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단을 떠난다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단을 떠날 게 아니라 그럼 미국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합법화돼 있어요. 이게 동성애 하나는 가지고 그렇게 흑백 논리로 문제를 삼는데 우리의 인간의 삶의 문제와 고집적인 병폐가 동성애 하나입니까? 한인교회 안에 사실은 동성애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 1세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떠나죠. 안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25분 됐는데 어떻게 하죠? 끝내고 네,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모델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 리더십의 계승이죠. 앞선 제너레이션의 세대에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후배 이제 제너레이션으로 연결이 잘 되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니까 첫 번째 소통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세와 2세들 간의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그래서 친근한 관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을 자꾸 보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대안은요 어떤 것들은 아주 애매하고 상당히 구름 잡는 이야기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하여간 그냥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통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1세들이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2세들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 그 지도력의 부재였잖아요. 그러니까 2세 영적 지도력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지금 신학교를 안 오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 차원에서들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교회가 또는 교단에서 장학생을 대줘서 그들은 fully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또 그렇게 아주 차세대를 위한 지도자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교육을 교회가 하고요. 그런 소명에 대한 인생의 라이프가 그냥 좋은 학교만 무조건 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소명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한인 교회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이민 목회로 한인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회의를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민 1세 목회를 우리 많은 경우 이제 농담만 진담만으로 3D 잡이라고 그러죠. dirty, dangerous, 그리고 demeaning 하는 거. 그래서 아주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습을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 왜 오고 싶겠어요? 이 세들이 더 좋은 짝 잡아서 얼마든지 돈 잘 받고 편안하게 프라이버시 인정받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한인교회 의식이 1세들의 의식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요, 지금 1세들이 목사 모든 교인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고는 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한인교회 미래 이 상태로 가긴 가겠죠. 이민자 비이민자에서 오니까 가긴 가죠. 계속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1세 지도력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그러한 지도력에서부터 2세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대접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2세 지도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어린아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대안은 통합적 신학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 지도력의 모범적 신앙이 필요하다.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도 목사도 다 교회 와서 싸우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하고 참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아까 보세요. 우리 그 쉐임 컬처, 프라이드 컬처 얘기했었잖아요. 걔네들이 20세기에 미국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우리 코리안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국이 잘 살고 미국에서 인정받으니까 자기들이 코리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잖아. 이게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제대로 하면요, 우리 한인교회가 제대로 하면 그러면 이세 아이들이 그 교회 좋은 애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쉐임 컬처 속에서 영적 환경 속에서 자라나니까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 1세들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신학 교육의 이제 필요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1세 지도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중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좌표라고 할까요? 이렇게 너무 개인구원, 영혼구원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의식 없고 그런 사회 정의나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리버럴하다고 그렇게 흑백 논리로 치부해버리고. 근데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그런 것이 정의이고 그런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배우고 자라거든요. 교회는 그거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 하고 찬송을 엄청 부르는데 자기 부모들이 나가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 하나도 못 보는 거죠. 이제 그런 통합적인 신학적인 요소들이 좀
우리 한인교회가 바뀌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세 지도자들과 2세 지도자를 연결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2세 지도자들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회하는 1세 지도자들과 그들을 연결시켜줘서 1대1로라도 연결시켜줘서 밥이라도 사주고 말이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라도 하나 보내주고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이런 관계성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면 신학교 동안에도 걔들이 목회로 오죠. 다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그 개교회주의들, 우리 교회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것만 잘하면 되고 우리가 하는 선교만 잘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큰 넓은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보면 교단적이고 범교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심주의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 이해만 잘 되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교단적 차원에서 그 이세권 사역을 개발을 하고 또 지역 차원에서 함께 뭐 초교파적으로라도 그래서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면 감사하겠습니다.